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많이 겪었지만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도 한 명 얻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겪은 일들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황당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1살 어린 제 남동생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남들은 남매끼리 자주 싸운다는데 저희는 주말마다 같이 도서관에 가서 서로 책도 골라주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그랬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희 남매를 보면서 되게 뿌듯해 하셨어요. 너희 또 같이 도서관에 가니? 어쩜 둘이 단짝처럼 그렇게 붙어 다녀. 내가 참 자식들을 잘 낳았다니까. 하지만 저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저랑 덜 붙어 다니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여자친구가 생긴 다음부터였습니다.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인사도 엄청 예의 바르게 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다 가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가끔씩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답니다. 희선아, 너 혹시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 내가 오늘 집에 오다가 빵이랑 바나나 우유 좀 사왔는데 둘이 좀 먹으면서 해. 우와, 언니 고마워요. 혹시 언니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다음번엔 제가 언니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됐어.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그런 언니도 대학생이잖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설마 간단한 간식 정도도 못 사드리겠어요? 남동생은 20살 때부터 쭉 그 여자친구만 만나더니 어느 순간부턴 직장에 취업하면 바로 결혼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남동생 여자친구가 이젠 정말로 제 올케가 된 거예요. 둘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했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도 엄청 잘 지내더라고요. 형님, 저 오늘 어머님이랑 찜질방 갈 건데 같이 안 가실래요?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서로 때도 밀어주고 구운 계란이랑 식혜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어머, 올케. 우리 엄마랑 이제 찜질방도 같이 다니는 사이야? 나도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찜질방 다녔지. 사춘기 때부턴 같이 목욕하는 거 창피해서 안 다녔었는데. 올케 진짜 대단하다. 올케가 그렇게 애교 있게 자라니까 저희 엄마도 올케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요. 하루는 올케가 저희 집에 왔는데 감기에 걸렸는지 자꾸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급하게 방에 들어가 담요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올케한테 덮어주시더군요. 아이고, 새아가 감기 걸렸구나. 병원엔 갔다 왔니? 약은 먹었어? 아, 그냥 집에 있던 감기약 먹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며칠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내가 따뜻하게 꿀물 타줄 테니까 그거라도 마셔보렴. 그리고 피곤하면 내가 방에 전기장판 켜줄 테니까 거실에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한숨 자라. 에이, 어머님 댁에 놀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요. 저 어머님이랑 실컷 수다 떨고 싶어서 온 건데요. 지금 수다가 중요해? 아니, 이 몸이 중요하지. 수다는 나중에도 실컷 떨 수 있으니까 우선 네 몸부터 챙겨야 돼.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 올케를 보면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저희 남편은 올케처럼 저희 집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엔
꼭 아침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하곤 했어요. 아버님, 지금 거기 비 많이 오죠? 뉴스를 보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비 많이 온다고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여름에 비 오는 게 뭐 하루 이틀인가? 그래도 아버님은 출근길에 운전하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빗길에 미끄러지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버님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역시 내 걱정 최고로 많이 해주는 건 우리 이서방밖에 없네.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도 잘 얻었는데 사위까지 어쩜 이렇게 잘 얻었냐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니까. 아, 얼마 전에 자네가 내 새치머리도 까맣게 염색해 줬지 않나. 덕분에 한 10년은 젊어져서 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남편이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니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시모가 시동생 생일이라고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조금 건들건들한 성격이었는데 그날도 생일이라고 엄청 거들먹거리더군요. 자, 오늘 우리 집에서 제일 멋있는 내 생일이니까 다들 맛있게 드세요. 물론 이 밥은 우리 어머니가 쏘는 겁니다. 제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런데 오기로 한 시누인 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식당에 도착하더군요. 시모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한마디 하시자 시누이가 젓가락을 탁탁 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참,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작은 오빠 생일까지 챙겨야 돼?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가족들 다 불러서 생일 파티까지 하냐고. 넌 네 오빠 생일인데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니? 너 설마 네 작은 오빠 생일 선물도 안 챙겨온 건 아니겠지? 생일 선물은 무슨 생일 선물? 우리 작은 오빤 앞으로 30년은 생일 선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작은 오빠가 우리 집에서 해먹은 돈이 얼만데. 아무래도 시누인 시동생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시동생이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형이라서 그런지 시동생을 정말 많이 챙겼습니다. 시동생은 툭하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 밥을 사달라고 불러댔는데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시동생이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남동생과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동생과 그렇게 친한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더라고요. 시동생은 전생에 딴따라였는지 시댁에만 가면 맨날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시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될 정도였어요. 어머님, 도련님 때문에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리는데 그냥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오늘은 그만하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얘는 밖에 나가면 저런 공연은 돈 주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듣기나 해라.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런다는데 시모까지 괜찮다는 걸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시댁에 데려왔더라고요. 얼굴은 예쁘장한데 옷도 엄청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세상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별로였는데 시모는 의외로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아들이 멋있어서 그런가 며느리감도 아주 예쁜 아이를 데려왔구나. 너희 둘 사이에 손주가 생기면 나중에 아역 배우로 데뷔시켜도 되겠다. 그런데 좋지 않은 곳에서 만나서 그런가 그 결혼은 금방 빠그러지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그 여자한테 돈이 많은 척 했나 보던데 별로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여자가 파혼을 하고 도망갔다네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1년도 안 돼서 시동생이 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그런 곳에서 만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번에도 설레발을 치시더군요. 예, 앞으로 네 동서 될 사람이다. 얼른 인사해라. 아, 네. 안녕하세요. 넌 인사가 그게 뭐니? 호칭 붙여서 똑바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동서라니까. 아니, 어머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 동서예요. 결혼식만 안 올린 거지.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뭘 그런 걸 따져. 동서라고 좀 불러주면서 네 시동생 기 좀 세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형수. 이렇게 늘씬하고 예쁜 여자를 동서로 맞이하면 형수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밖에서도 예쁜 여자들이 대우받는 거 알죠? 나중에 형수가 이 사람과 같이 쇼핑이라도 다니면 얼마나 덕을 많이 보겠어요. 무슨 외모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건지 시동생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얼마 안 가 결혼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제 탓이라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네가 그러게 호칭 좀 제대로 쓰라고 그랬지? 네가 괜히 자존심 세우니까 그 애가 기분 나빠서 결혼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 여자 쪽에서 결혼하면 바로 직장 그만둔다고 했는데 도련님이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서로 싸우다가 헤어진 거라면서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아무튼 너도 잘한 거 없어. 너 다음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며느리감 또 새로 데려오게 되면 행동 똑바로 해라. 알았니? 그런데 시동생은 여자를 지독히도 밝히는 건지 7개월도 안 돼서 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채팅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워낙에 실속 없는 남자다 보니 이번 결혼도 금방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작은 오빠 같은 인간이 결혼을 할 수 있을 리가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맨날 돈 펑펑 쓰면서 허세만 가득한데 어떤 여자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올케 언니? 그런데 똑같이 시모가 나왔어도 시동생 혼자만 유별났던 건지 저희 시누이랑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었고 저희 남편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한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이 너무 여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주말에 외출하고 온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 친구 재현이 알지? 왜 지난번에 셋이서 같이 밥도 먹었었잖아. 아, 재현 씨? 알지. 그런데 왜? 아니, 재현이가 이번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좀 빌려줬어. 딱 2,500만 원이 필요한데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아니,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렇지. 그런 거 나랑 미리 상의하고 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현이가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랬지. 내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워낙 친한 친구 사이니까 딱 한 번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던 그 친구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여보, 재현 씨가 3개월 안에 돈 갚을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깜깜무소식이야? 이러다가 그 돈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에이, 재현이 걔 그럴 애 아니라니까.
사정이 있으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일부도 못 갚는데? 그러지 말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갚으라고 얘기 좀 해봐. 우리도 그 돈 땅 파서 나온 거 아니잖아. 알았어.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앞으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꼭 갚으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남편은 워낙에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는 성격이라 그런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시동생한테도 이것저것 퍼주더라고요. 시동생이 여태까지 모은 돈에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시동생한테 야금야금 용돈을 주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작길래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도련님이 어린애도 아닌데 용돈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사업한다면서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면 되잖아. 사업이 뭐 처음부터 잘 되나? 민국이 걔가 사업하느라 힘들어하길래 내가 형으로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주는 거야. 이 정도 준다고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남편이 저희 집에 잘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엔 또 얼마 못 가서 헤어질 줄 알고 저는 동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여자와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술집이나 나이트, 채팅 같은 데서 만난 게 아니라 기타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전에 시동생이 데려왔던 여자들과는 다르게 참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저는 너무 궁금한 마음에 동서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동서, 우리 서방님이랑 기타 동호회에서 만났다며? 그런데 기타 동호회는 왜 들어가게 된 거야? 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팀이었거든요. 그땐 그냥 기타 코드만 칠 줄 알아도 받아줬었는데 성인 찬양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침 동호회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런다길래 들어갔다가 만나게 된 거죠. 이야, 신기하네. 동서, 그럼 원래 기타 동호회 들어가기 전에도 기타를 칠 줄 알았었나 봐? 혹시 뭐 다른 악기도 할 줄 아는 거 있어? 어, 저 사실 피아노도 좀 칠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서방님이랑 성격이 잘 맞았던 거구나. 그나저나 동선 우리 서방님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거야? 동서같이 얌전한 사람이 우리 서방님 감당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서는 배시시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없으면 또 눈에 밟히는 거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오히려 더 지켜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와, 동서가 완전 천사네, 천사야. 우리 서방님이 아주 복을 제대로 받았어. 저는 성격 좋은 동서랑 금방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자기가 직접 만든 겉절이를 시댁에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동서네 집에 놀러가 겉절이 만드는 법을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와, 동서는 어떻게 눈대중으로 그렇게 양념 맛을 잘 맞춰? 내가 동서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했는데 음식은 동서가 한 수 위인 것 같네. 아, 저희 친정엄마가 식당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신데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나저나 형님도 손이 야무지신데요? 저야말로 형님한테 배울 게 많겠어요. 동서는 교회 사람들과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었는데 한 번은 저도 동서를 따라서 연탄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좋은 일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가보니까 동서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분들이 저한테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날씨도 추운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어머, 따뜻한 커피네요. 덕분에 몸 좀 뜨끈하게 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열심히 해볼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동서를 보면서 천방지축이었던 시동생이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동서는 결혼 후에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저는 동서가 제 동생처럼 느껴져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답니다. 동서, 이거 우리 애들 입던 옷인데 몇 번 안 입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거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혀.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굳이 비싼 옷 사입힐 필요 없거든. 어머, 이거 정말 입던 옷 맞아요? 방금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깔끔한데요? 설마 저희 애 주시려고 다림질까지 하신 거예요? 아, 어쨌든 새 옷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동서가 기분 나빠할까 봐 최대한 깔끔하게 다림질까지 해서 가져왔지. 아, 그리고 이건 보행기야. 이건 우리 애들 쓰던 거 아니고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예쁘고 괜찮은 걸로 샀어. 한 6개월 때부턴 보행기 탈 수 있으니까 잘 놔뒀다가 태우면 돼.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 형님이 이렇게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는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동서도 저한테 많이 의지해서 그런지 힘들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요새 자꾸 그이가 저보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동서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건데? 제가 교회에 가 있으면 자기가 애 봐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싫대요. 뭐라고? 아니, 서방님도 진짜 너무한다. 아빠라는 사람이 그거 잠깐 애 보는 것도 못해? 아, 그러니까요. 집에 같이 있을 때도 그이는 맨날 TV 드라마만 보거나 유튜브에 정신 팔려서 맨날 저 혼자 애 다 보거든요.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하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엔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서는 그때부터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며 택배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서 대자로 뻗어서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서만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형님,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세요? 자꾸 저한테 전화해선 남편 좀 잘 챙기라고 맨날 잔소리하세요. 남자가 사업이 힘들어서 망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냐면서 저더러 보양식도 해주고 남편 푹 쉴 수 있게 집안일도 저 혼자 다 하라잖아요. 뭐? 서방님 사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동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서방님만 챙기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동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 알았다고 했죠 뭐.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막 대들 수는 없잖아요. 동서는 너무 착해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동서를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또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희 남편 1년 전에 사업 망했으면서 또 사업을 한대요. 아무래도 사업만 하는 사업병에 걸렸나 봐요. 뭐라고? 서방님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이가 자꾸 또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사이가 백수로 사는 게 짠했는지 부모님이 보태주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처가 도움까지 받았으니 이번엔 진득하게 오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서가 서방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겠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제가 동서 걱정만 할 처지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마음이 좀 약하긴 해도 가족들한테 잘하던 저희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저희 친정 아빠가 좀 편찮으셔서 제가 남편한테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 아빠한테 다녀올 테니까 이따가 우리 애들 밥 좀 챙겨줘. 내가 밥통에 밥 안 쳐놨으니까 이따가 밥 다 되면 밥주걱으로 저어놓고 냉장고에 있는 찌개 꺼내서 데워주면 돼. 알았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그렇게 저는 남편만 믿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애들은 잘 있나 궁금해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남편 대신에 저희 둘째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엄마, 집에 언제 와요? 나 배고픈데. 뭐? 아빠가 너희 밥 안 챙겨주셨어? 아빤 자느라고 흔들어 깨워도 대답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과자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있던 과자도 아빠가 다 먹어버렸어요. 뭐라고? 아휴, 내가 진짜 미쳐. 하영아, 얼른 아빠 깨워. 깨워서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 해. 얼른.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딸이 남편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은 짜증을 팍팍 내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씨, 한참 잘 자고 있었구만. 왜 갑자기 전화를 받으라고 난리야? 당신, 지금이 몇 신 줄이나 알아? 오후 4시야, 4시.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여태까지 밥도 안 챙겨주고 혼자 잠만 자고 있었던 거야? 아니, 피곤해서 낮잠 좀 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뭐라고? 당신 이제 아빠 역할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애들 밥 챙겨줘. 안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그 뒤에도 애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애들 다 자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지인들을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보, 나 집에서 한 잔 더 마셔야겠으니까 가서 술상 좀 차려와.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니까 애들 깨워서 거실에서 자라고 해. 손님들한테 거실에서 주무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아니, 오밤중에 미리 연락도 없이 사람들 데리고 온 걸로도 모자라 나보고 술상 차리고 애들을 방에서 내쫓으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손님 좀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야? 당신이 애들 깨우기 싫으면 내가 깨우면 되잖아. 비켜. 애들 깨우러 가게. 당신 진짜 돌았구나. 잘 자고 있는 애들 왜 깨워? 술 취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손님들 데리고 나가. 나가서 술 왕창 먹고 아침에 들어오던지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심지어 남편은 평일엔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주말에도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애들이랑 주말에 워터파크를 놀러 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며칠 전부터 엄청 설레어 있었는데 막상 당일날이 되자 남편이 저한테 차키만 딱 주더니 다시 침대에 드러눕는 거예요. 아, 난 더 잘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갔다 와. 뭐? 우리 애들 오랜만에 당신이랑 논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나물 싫어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주말에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어? 아참, 가서 괜히 애들 위한답시고 비싼 거 많이 사 먹이지 말고 돈 적당히 좀 써. 나 돈 버는 거 힘든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이라는 사람은 기껏 처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놓고선 2년도 채 가지 못하고 망했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엄청 속상해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저희한테도 정말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놈의 사업병에 걸린 시동생이 또 새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지 남편이 저 몰래 시동생한테 4천만 원이나 줘버린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바람에 저도 동서가 알려줘서 겨우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서방님 지금 사업 2번이나 망했는데 무슨 사업 자금을 4천만 원이나 빌려줘? 당신이 갑부야? 갑부냐고? 왜 자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큰 돈을 여기저기 빌려주는 건데? 아, 진짜. 그럼 내 동생이 사업을 2번이나 망해서 우울해하는데 형으로서 가만히 있어야겠어? 그리고 당신한테 미리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그리고 당신 은근히 내 동생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운이 안 좋아서 일이 잘 안 풀린 거지. 잘 되면 돈 꼭 갚으래야. 알어? 웃긴 소리 하지 마. 당신 예전에 재현 씨한테 돈 빌려줄 때도 뭐라고 그랬어? 3개월 안에 돈 꼭 갚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재현 씨가 3개월 안에 돈 갚았어? 내가 당신한테 다달이 돈 받아오라고 들들 볶아서 겨우 조금씩 받은 거잖아. 그때 빌려준 돈 다 받는데 3개월이 아니라 8년 걸렸어. 8년. 당신 하는 행동 보면 우리 집안에 무슨 돈이 땅에서 샘솟는 줄 알겠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화상아.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도 전혀 분이 풀리지 않아 얼마 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시동생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서방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천만 원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갚을 계획은 있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시모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예, 가족끼리 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리 큰 소리야? 이게 한두 번이었어야죠. 맨날 툭하면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용돈은 또 얼마나 자주 가져가는지. 게다가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2번이나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서방님한테 그런 큰 돈을 빌려줘요? 적어도 그럴 거였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했었어야죠. 뭐라고? 야, 넌 형수라는 애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꼭 네 시동생을 무시하겠어? 하여간 인정머리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이번엔 옆에서 시동생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형수. 인생 그렇게 야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뭐라고요? 그러는 서방님이나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지금 동선 대리운전에 택배일까지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철없이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아무튼 됐고 그 돈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일시불로 갚으실래요?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씩 갚으실래요? 아, 진짜. 갚으면 되잖아요, 갚으면. 누가 뭐 안 갚는다고 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차용증 써요. 그래야 나도 믿고 기다리죠.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한 달이라도 늦지 마세요. 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했던 행동 때문에 못 믿어온 것도 있었고 그 돈이 저희 집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애 둘을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동생한테서 차용증을 받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철없는 시동생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시모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형수인 저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동선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넓은 동서가 여태까진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동생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동서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거예요. 총각 때부터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더니 그 버릇을 결국엔 못 고쳤나 보더군요. 형님, 저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이가 맨날 빈둥거리고 사업한다고 돈만 펑펑 써도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저 몰래 밖에서 여자까지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뭐라고?
서방님이 동서 몰래 바람까지 피웠단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하네. 동서처럼 착한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요. 저도 이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 진행하려고요. 결국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하고 시동생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오히려 제 앞에서 동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참나, 우리 아들이 그동안 같이 살아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남자가 그깟 바람 한번 피웠다고 지까짓게 이혼을 청구해? 하여튼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아주 이기적인 애였다니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아가씨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아가씨가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도 그러실 거예요? 예, 넌 또 왜 우리 딸하고 비교를 하니? 우리 딸이 그런 일 당하면 절대 가만 안 있지. 어머님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서방님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맨날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는 바람에 동서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엄청 잘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한테 죄 짓는 거라고요. 집안에 이렇게 분란이 있을 때마다 시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반감만 하시고 시누이 빼곤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랑 이혼 후에 실컷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가게를 운영하더니 결국엔 또 1년도 못 버티고 망하고 말았어요. 사장이 돼가지고 가게를 안 지키고 맨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데 그 가게가 잘 되겠어요? 결국 시동생은 세 번째 했던 사업까지 쫄딱 망해버리고 남편이 시동생한테 빌려준 돈은 호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전 솔직히 시동생이 빌려간 돈을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갚겠다고 얘기했으면 참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입을 싹 닫길래 남편을 끌고 시동생한테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빌려간 돈 4천만 원 중에 딱 700만 원 갚으셨죠? 그럼 나머지 3,300만 원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아유, 진짜 왜 자꾸 돈 가지고 저한테 난리예요? 지금 사업 망해서 제일 상처받고 힘든 게 바로 저라고요. 저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 줄 아세요? 딱 2만 8천 원 있어요. 형수는 그거보단 더 부자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장 다는 못 갚아도 천천히 갚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시동생 편을 들면서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 왜 자꾸 그래? 내 동생이 재수 씨랑 이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된 건데 형수라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면 되겠어? 아유, 민구가 그 돈 형이 그냥 투자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우리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그 돈 당신 혼자 번 돈이야? 나도 같이 번 돈이잖아. 그 돈이면 나중에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우리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돈이야. 내가 진짜 요즘에 당신 하는 짓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지내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던 와중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아침 9시도 안 된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시모랑 시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방님은 또 왜 같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동생이 갑자기 짐가방 하나를 저희 집안에 탁 던지더군요. 아이고,
역시 우리 형 집이 좋네. 형수, 나 배고파요. 아침도 안 먹고 왔으니까 밥 좀 차려주세요. 혹시 찌개 있으면 찌개도 좀 끓여주시고요. 계란말이도 해주시던가요. 저는 너무 어이없는 이 상황에 시모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네 시동생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살다가 맨날 먹고 놀고 일도 안 하니까 네 시아버지가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나가라더라. 하여간에 그 양반도 성질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원. 아들이 사업하느라 빚진 거 대신 갚아줬으면 생색이나 내지 말 것이지. 나이가 45살인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지할 거냐면서 뭘 그렇게 성질을 내는지. 뭐라고요? 서방님이 아버님한테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렇다고 지금 날씨도 추운데 우리 아들 노숙자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네가 우리 아들 좀 모시고 살아라. 어차피 네 남편 동생 아니냐. 그게 싫으면 뭐 집이라도 얻어주고 꼬박꼬박 생활비 좀 보내주던가.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요, 서방님이 사업 망하는 바람에 아직 못 받은 3,300만 원 날린 것도 억울해 죽겠거든요. 아휴, 됐으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안방에 들어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 시모랑 시동생한테 던져버렸습니다. 저 어머니 말씀대로 못하겠으니까 그거나 가져가세요. 그거 가지고 얼른 나가시라고요. 뭐야? 아, 이게 도대체 뭔데? 뭐긴 뭐예요? 제 남편 짐이죠. 아버님이 서방님 쫓아내신 것처럼 저도 저희 남편 쫓아내려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인간 하는 행동 때문에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서방님까지 모시고 살라고요? 어머님도 참 복잡하게 사시네요. 어머님 아들 반품할 테니까 둘 다 데리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에미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네 시동생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고. 아이 무슨 이혼까지 운운하고 난리야? 서방님이 돈 없다는 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돈이 정 없고 갈 데가 없으면 지하철에서 노숙자로 지내던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구걸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돈 한 푼 없어서 밥 굶고 노숙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저 다 싫으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어머님 아들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애미야, 아이 너 진짜 이럴 거니? 애미야. 저는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세상에 맨날 돈만 펑펑 쓰고 철없는 시동생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지 10분 만에 바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하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쫓아내? 너 진짜 이딴 식으로 할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차마 여기엔 쓸 수 없는 심한 쌍욕을 거의 5분 동안 퍼붓더군요. 저는 가만히 그걸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다 했냐? 더 해봐 어디. 욕 더 해보라고. 너 결혼 초반엔 괜찮더니 나이 먹으면서 사람이 아주 헷가닥 돌았나 보지? 너 같은 놈을 보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다고 하는 거야. 야, 나 네 짐 다 싸서 어머님한테 들려보냈으니까 집구석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랑 이혼해. 알았어? 뭐라고? 아니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지금 내가 민국이한테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것 때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크나큰 착각이지. 네 동생도 막무가내로 살다가 이혼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이혼당해봐. 형제끼리 아주 똑 닮았으니까 이혼도 똑같이 해보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남편이 찾아와서는 저한테 울며불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무래도 내가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곰곰이 당신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이었어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더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아니잖아. 우리 애들 몇 년만 더 있으면 대학 들어가는데 아빠 없이 되겠어? 야, 너 없어도 충분히 더 잘 살아.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애들 챙기기나 했어? 하도 네가 우리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애들이 요즘엔 아빤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도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거든? 나보고 더 참으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아무튼 난 무조건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저는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싹 다 무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빌려줬던 돈은 재산 분할할 때 고려가 되어 제가 재산을 훨씬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이 저 몰래 빌려줬던 돈은 전부 다 남편이 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역시도 둘째 아들만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 작은 며느리도 잃고 큰 며느리까지 잃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혼하고 나자 전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아휴, 전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오빠들 같은 인간들은 이혼당해도 싸죠. 오죽했으면 제가 친정에 연락도 잘 안 하고 잘 가지도 않겠어요. 언니, 정말 잘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씨 집안 식구여도 전 언니 편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우리 아빠는 엄마 보고 이제 큰아들까지 이혼시켰냐면서 엄청 소리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엄마 탓만 있나요? 자식들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는 척했던 아빠 탓도 있죠. 전 시누이도 그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저한테 잘했다고 응원을 다 할까요? 저야 이혼했으면 끝이지만 아직 가족으로 남아있는 전 시누인 앞으로도 골치 아플 일이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깔끔하게 끝내고 지금은 저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전 동서랑도 요즘엔 형님과 동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예전처럼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곤 한답니다. 얼마 전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 애들이랑 동선의 아들이 엄청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형님, 저는요, 그 인간이랑 결혼한 게 제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좋았던 점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아들을 낳은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형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소중한 사람을 두 명이나 만나게 된 거잖아요. 동서, 그건 나도 동감이야. 나도 전 남편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애들이랑 동서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된다니까. 그나저나 동서가 이혼하고 씩씩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 이렇게 심성도 착하고 생활력도 강한 사람이 그동안 남자 하나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다. 동선 앞으로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참, 우리 이제 둘 다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형님 말고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형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봐 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럼 앞으로 동서 말고 지민이라고 불러도 되지? 지민아, 우리 이번에 아주 신나게 놀다 가자. 혼자 애 키우는 여자 둘이서 아주 똘똘 뭉쳐보자고. 좋아요. 언니도 저도 화이팅! 그렇게 저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친구이자 동생이 된 전 동서와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비록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참 많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전 앞으로도 전 동서와 같이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애들도 열심히 키울 생각이랍니다. 요즘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40대 남자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더군요. 쉽게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 속을 벗어나려 지금도 아주 많은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서글픈 불신이 생겨버린 건 제 이혼에 얽힌 사건 때문인데요. 오랜만에 혼자 술도 한잔 한 김에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저는 한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타지에서 나오긴 했지만 취업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전공을 살려 마루와 장판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경험을 쌓은 후엔 직접 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제법 성공을 했죠. 그렇게 일만 하고 살던 지역에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1년 동네 후배에게 같은 시청 공무원이던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형님, 드디어 어린 시절 형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갚을 날이 왔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에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았는지요. 만약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학창 시절 내내 삥이나 뜯기며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 후배 택환인 어릴 적부터 비리비리하고 약해서 무시를 많이 받던 애였습니다. 제가 후배 어릴 적부터 친했던 건 아니에요. 어릴 적엔 그냥 숫기 없는 동네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가던 제가 동급생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후배를 발견한 겁니다. 야, 니들 뭐야? 왜 내 동생을 괴롭혀? 어디 나한테 인생교육 한번 받아볼래? 당장 저리 안 가? 니들 앞으로 내 동생 또 건드리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해 줄 거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동네 동생이 안쓰러웠던 전 일부러 과장되게 그 애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취미로 무술도 이것저것 배웠었어요. 때문에 학교에서 노는 무리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친구들도 선배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그런 제 으름장에 후배를 괴롭히던 동급생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전 다른 애들이 후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줬어요. 원체 누가 누굴 괴롭히는 일도 싫어했거니와 그게 동네 형된 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후배는 저를 많이 따랐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택환 씨가 엄청 좋아하는 형님이라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엄청 듬직해 보이시네요. 후배는 일밖에 몰라 주위에 여자가 없던 제게 은혜를 갚겠다는 말로 소개팅을 주선해 준 겁니다. 쑥스러웠지만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저도 슬슬 연애를 하고 싶던 터라 저는 소개팅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보다 2살 어리던 통통 튀는 매력의 아내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아내는 보면 볼수록 밝고 귀여운 사람이더군요. 우린 2년의 연애 후 제 나이 30대 중반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습니다. 고맙다 택화나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축하해요 나경 씨.
형님, 제가 이만하면 은혜를 제대로 갚은 거죠? 앞으로 꼭 잘 사셔야 합니다. 우린 고마운 마음에 주선자인 후배와 후배 아내에게 비싼 밥을 샀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땐 손이 덜덜 떨리는 금액에 비싼 양주도 선물했어요. 그리고 우린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후배와 친하게 지냈죠. 가끔은 후배 부부와 부부끼리 밥도 먹고 아내와 후배와 친한 공무원 몇 분과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아, 형님,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혼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뒤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배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재수 씨가 밖으로 너무 나들던 후배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더라고요. 결국 후배는 아들의 양육권도 재수 씨에게 빼앗기고 혼자가 된 거죠. 당시 후배는 속상하다며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나 술을 마셨었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후배를 위로해주기도 했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쓴소리도 해줬죠. 아니, 결혼했다고 사람이 꼭 집에만 갇혀서 살아야 하나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도 자주 좀 마실 수 있고 주말엔 PC방에서 밤도 좀 샐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로 애까지 낳고 산 남편을 버린답니까? 안 그래요, 형님? 이 한심한 놈아. 네가 아무리 내 후배라도 난 솔직히 재수씨 편이야. 총각 때처럼 살고 싶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닐 시간에 재수 씨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 맞벌이 하랴, 너 없이 혼자 집안일 하랴, 애 보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랐겠다 이놈아. 그 와중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을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내가 형으로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 평생 재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정신머리 안 고칠 거면 재혼 생각은 절대로 말고 꼬박꼬박 양육비도 밀리지 말고. 여보 그만해. 안 그래도 속상한 태환 씨 거의 울겠다. 울겠어. 아내는 제 말에 시무룩해진 후배를 달래며 저를 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저는 때론 이렇게 쓴소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며 후배를 더 단호하게 혼내곤 했죠. 어릴 적부터 저를 많이 따랐던 후배였으니 더더욱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요. 그 후 다른 사람들과 부부 동반으로까지 어울리는 일은 없었지만 저와 아내는 여전히 가끔 후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내는 친한 공무원 동료들과 후배와 다 같이 한 번씩 회식 겸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회식이 끝나고 온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택한 씨, 요샌 집에 가면 너무 쓸쓸해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씩 산책하다 들어간대. 그럼 피곤해서 금방 골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이야. 아휴, 그렇게 쓸쓸하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지. 왜 같은 지역인데 굳이 혼자 산대 걔는? 눈치 보이니까 그렇겠지. 너 그렇게 이혼당할 줄 알았다고 택한 씨 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다잖아. 진즉 좀 잘하지 그랬냐고. 있지 여보. 난 가끔 택한 씨 보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우린 택한 씨 덕분에 이렇게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택한 씨는 이혼해서 애까지 떨어져서 쓸쓸히 살게 됐잖아. 우린 꼭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 안타깝지만 다 자업자득인 일을 어쩌겠습니까? 저와 아내에겐 절대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더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아내의 말대로 우린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었어요. 물론 작은 소동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동은 주로 처가에 관련된 일들이었죠. 으아, 취한다. 장모님, 술 더 없어요? 없으면 좀 사다 주세요. 장인어른이 여기 좀 앉아보시고요. 사실 제가 사이로서 좀 서운했던 일이 있어서요. 우리 오늘 술도 기분 좋게 취했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봅시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3남매 중 막내였던 처제는 회사원인 동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순하디 순한 사람인 것 같더니 동서는 술에 취하면 술버릇이 아주 진상이더라고요. 난동을 부리거나 손버릇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건방져졌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처가 식구들 모두 당황해했어요. 처제는 술을 못했던지라 동서와 취할 정도로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당황하더군요. 저는 처가의 맞사위로서 그런 꼴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화를 꾹 참고 동서에게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에? 아, 이거 술 아니잖아, 형님. 물은 됐어요. 마셔. 마시고 정신 차려. 아니면 이 물이 자네 목구멍이 아니라 얼굴에 끼얹어질 거야. 난 그렇게라도 자네 정신 차리게 해야겠거든. 김서방, 난 특히 어른에게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을 무지 싫어해. 그러니까 금을 마시고 당장 장인 장모님께 사과드려. 제 으름장에 그제야 동서는 눈치를 보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깬 동서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곤 저와 장인 장모님께 백배 사죄를 했죠. 그래도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처제도 처가 식구들도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뒤 다행히 그런 말썽은 없었지만 그 뒤 동서는 저만 보면 눈치를 보곤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처가 일어났던 또 하나의 소동은 바로 처남의 일이었어요. 삼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처남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은 제가 결혼하기 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더군요. 하지만 처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처남의 사업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장인 장모님 또한 처남의 사업에 돈을 대주셨기에 그땐 처가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처남이 제 사업장 근처까지 찾아와 제게 머리 숙여 부탁을 하더군요. 매영,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요. 저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천? 왜? 갚아야 될 급한 빚이 그 정도 되는 거야? 아니요. 다행히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돈을 끌어모아서 빚은 거의 갚았어요. 근데 매영, 저 재기할 돈이 필요해요. 비록 망하긴 했지만 저 저번 사업에서 얻은 교훈도 크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꼭 안 망할 자신 있어요. 처남은 사업이 잘 되면 꼭 제 돈 먼저 갚겠다며 간곡히 제게 투자금을 부탁하더군요. 솔직히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제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한들 제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남의 부탁을 무턱대고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본 처남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또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끈기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에 저는 우선 처남의 계획을 경청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처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전 아내와 상의 후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해요, 매영.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그 일로 처남뿐 아니라 아내와 장인 장모님도 제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선 안에서 처남에게 사업적으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더군요. 그 결과 처남은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던 해엔 제게 3천만 원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이자라며 웃돈까지 보태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빨리 사업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매영 덕분이에요. 매영한테 고마워서라도 빨리 돈을 갚고 싶어서 저 진짜 이악 물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매영이 해주신 조언, 소개해 주셨던 인맥 전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매영. 이렇게 한 번씩 소동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인해 저와 처가 식구들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특히 장인 장모님은 저만 보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주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죠. 처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라면서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처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 서울에 살던 여동생과도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가진 부모로서 남의 집 딸도 귀하고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며 아내가 두 분 집에 가면 손에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머님, 밥도 해주셨는데 그럼 설거지라도 제가 할게요. 됐다, 됐어. 집에서도 질리도록 하는 게 설거지일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를 해? 나중에 내가 다 할 거다. 넌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네 시아버지 과일 깎는 솜씨가 기가 막히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말이야. 여보, 우리 며느리 과일 좀 깎아줘요. 잠깐만, 우리 며느리 용돈부터 좀 주고. 아가, 자 바꿔라. 요새 식비도 장난이 아니지? 아무리 성익이가 거둔다 해도 장은 주로 네가 볼 텐데 이거 식비에든 생활비에든 보태 써라. 아니면 너 가지고 싶은 화장품 같은 거 사도 되고. 늘 고생이 많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더 드려도 모자랄 판에 가끔씩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아닌 아내 손에 말이죠. 원래 결혼하면 여자가 더 고생하는 법이라면서요. 또한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명절 음식을 사서 차례를 지내게 됐어요. 원래는 저와 여동생까지 합세해 다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으니 며느리가 눈치 안 보고 편하도록 어머니가 명절 문화를 싹 바꿔버리신 거죠. 내 부모 집에서 편하게 음식 거두는 거랑 평생 남으로 살았던 시부모 집에서 불편하게 음식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요샌 밖에서 사오는 음식도 다 맛있고 품질도 좋으니까 조상님들도 언짢아하지 않으실 게다. 그리고 음식도 안 하는데 불편하게 너희들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자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사다 놓은 음식으로 차례 지내고 아침밥 먹고 일찌감치 사돈 어른들 댁으로 가면 돼. 저희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 피력으로 저와 아내는 명절 전날이 아닌 명절 당일 아침에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고 아침밥을 먹자마자 부모님은 우리를 처가댁으로 쫓아내듯 보내셨죠. 제 여동생은 처제와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 우리가 명절에 딸을 보고 싶은 만큼 사돈 어른들도 딸을 보고 싶으실 거라면서요. 덕분에 제 동생이 결혼한 후 저와 아내는 적어도 명절엔 동생과 매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동생이 도착하기 전에 우린 처가로 갔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사람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명절 전날에 집이 너무 휑하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처남이랑 같이 사시는데 두 분은 두 분이서만 계시니까요. 아니야. 아이 명절이라고 요란스럽게 지내는 거 우리도 힘들고 불편해. 오히려 우리도 편하게 쉬고 좋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어. 아내는 이런 시댁이 어디 있냐며 저희 부모님께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이렇듯 양가와 더없이 잘 지내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아이가 생기지 않던 것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었던지라 정말 애타게 이세 소식을 기다렸죠. 하지만 도통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결국 우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던 해 난임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문제는 아내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아이 많이 갖고 싶어 했는데. 괜찮아. 우리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난임 치료 잘 받고 시도도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측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 아내는 이어진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실패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아내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미안해, 여보.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애 없이 살면 안 될까? 당신 힘들면 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애를 낳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물론 애가 없으면 아쉽게 하겠지만 난 당신과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이건 당신 탓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린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쉽거나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아내가 우선이었죠. 우린 그동안 내심 아이를 기다리던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불임 사실을 숨겨왔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양가 부모님이 기다리시지 않게끔 우린 사실대로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죠. 에휴, 미안하네, 홍서방. 물론 이게 우리 나경이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만, 그래도 자네에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장모님. 오히려 전 그동안 애를 써준 아내한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자신의 입으로 장인 장모님께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알렸습니다. 반면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는 자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아무 말도 드리지 말자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하지 않겠어요? 계속 두 분이 기대하시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모른 척을 해? 그냥 당신 쪽 문제라고 말해주면 안 돼? 나 두 분께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래.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아내가 불편하다면 그 정도야 당연히 대신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두 분께 제 문제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부모님은 제가 아닌 아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 본인이 저희 아버지 생신날 술에 잔뜩 취해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가 보는 앞에서 실토를 했거든요. 사실 불임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전데요. 제가 그냥 당신 탓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니까 두말하고 그렇게 뒤집어 써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 저희 남편만큼 바보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드님을 이렇게 착하게 낳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급히 아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의 입은 떡 벌어진 후였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술에 취한 아내는 곧장 제품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술에서 깬 아내는 전날 일을 모두 기억하곤 좌절을 하더군요. 저, 어머님, 아버님, 저 어제 일 다 기억해요. 제가 제 문제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남편 시켜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아내를 감싸기 위해 이 사람이 시켜서가 아닌 제가 먼저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전혀 야단치지 않고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자고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중요한 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죄 없는 새아가 네가 위축됐었다는 거잖아. 아기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했어. 요즘엔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다더라. 이건 절대 새아가 네 탓이 아니니까 풀 죽어 있지 말고 나도 네 시애비도 너랑 성익이가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어. 아내가 잠든 뒤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기에 저는 두 분이 저와 아내에게 혹여 화라도 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속으로 끙끙 앓았을 아내가 딱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날 내심 노심초사했던 아내의 긴장감이 풀어진 건지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옆에서 아내를 다독여 주던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따라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셨죠. 제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감쌌다는 말을 해주시면서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전 이젠 아내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문에 전 전보다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반면 아내는 저와 반대로 자꾸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직장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또? 당신 요즘 회식도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일도 너무 잦아진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이젠 애를 못 가진다는 사실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고 싶어서 그래. 임신 준비한다고 한동안 술도 끊었잖아. 당분간만 당신 이해 좀 해줘.
아내는 평일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와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전 내심 섭섭했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아픔을 달래는 방법이 다를 테니 구태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내가 평소 회식을 할 땐 대부분 자리를 같이 하던 제 후배가 꼬박꼬박 연락을 해줬거든요. 형님, 오늘은 술 없는 단순 식사 자리니까 나경 씨, 아니 형수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형님, 오늘은 윗분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라 자리에 술이 좀 오갔어요. 형수님이 좀 취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직원분이랑 같이 택시에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요.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후배 녀석이 아내와 친한 직장 동료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후배는 한 번씩 다른 공무원 동료들과 아내와 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가끔 제가 걱정할까봐 취한 아내를 저희 집에 데려다 준 날엔 저와 따로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가기도 했죠. 저는 그런 후배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맙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형수님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자주 시간 내서 형수님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형님, 형님도 속 많이 상하시죠? 그래도 저보고 힘내세요. 이혼남에 애랑도 떨어져 사는 저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후배는 자신이 이혼했을 때 저와 아내가 위로해 줬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우리를 위로해 줄 차례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아이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저와 아내가 아이 생각을 포기한 지 1년 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이번엔 당신 2박 3일 동안 다녀온다고 했지? 에휴, 내 남편 고생이 많다.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어, 당신 이번 주말엔 아무 약속 없다고 했지? 나 토요일 점심쯤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주말 나들이나 다녀오자. 좋지.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주로 인터넷으로 시공 의뢰를 받던 전 인근 지역으로도 자주 출장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2박 3일 동안의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 주엔 주말 약속이 없다던 아내와 돌아온 후 데이트를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3일째 오전이 돼서야 끝날 줄 알았던 시공일이 생각보다 이른 이튿날 오후 6시 반쯤 마무리가 되더군요. 결과물을 확인한 고객님도 크게 만족해 주셨기에 저는 기분 좋게 일을 끝낼 수 있었죠. 아, 고민이네. 집에 가서 빨리 쉴까? 아니면 쉬고 내일 갈까? 운전하기도 피곤한데. 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곧장 2시간 반 정도 거리의 집으로 향하면 9시쯤 될 것 같아. 그냥 이미 예약해둔 숙소에서 쉬고 다음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집에 가서 푹 쉴 것인지 말이죠. 결국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차를 달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일하느라 몸속에 쌓인 먼지도 씻어내고 싶어 뱃속에 기름칠 좀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구워 먹을 삼겹살도 함께 싸먹을 쌈채소도 두둑하게 사서 말입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복분자까지 야무지게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전화했었네? 미안. 나 밥 먹고 쉬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도착한 전 짐과 장본 것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곤 저희 집이 있던 층수에 딱 내렸을 때 휴대폰으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았어요. 집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일찍 돌아가게 됐다는 말과 함께 야식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자는 말을 하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냥 알아서 장을 본 뒤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저는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아내에게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을 했어요. 밥을 이제 먹었어? 나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삼겹살 사왔는데. 뭐? 당신 출장 내일 끝난다며. 일이 좀 일찍 끝났어. 그래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려고 전화했더니만 당신이 안 받길래
내가 그냥 알아서 사왔지. 나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올라왔어. 이제 집 들어간다. 뭐? 지금 집 앞이라고? 알았어. 제가 집 앞이라고 하자 아내는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현관 바로 옆에 있던 주방에서 아내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아내는 묘하게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기도 했죠. 당신 왜 숨이 차 보여?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긴 먹은 거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었지. 마침 딱 정리 다 하고 쉬려던 참이었어. 그래? 뭐 먹었는데? 그냥 남은 반찬에 밥 먹었지. 그래? 근데 당신 술 마셨어? 술 냄새가 좀 나는데? 어? 저거 회 포장해서 주는 물고기 모양 스티로폼 접시 아니야? 당신 회 사다 먹었어? 방금 전엔 그냥 반찬에 밥 먹었다며. 어? 그냥 금요일이니까 당신도 없고 해서 혼자 혼술 좀 했지. 많이는 안 마셨어. 그리고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데 나 혼자 회 먹었다고 하면 당신이 서운해할까 봐 숨겼던 건데 바로 들켜버렸네. 사람 참 싱겁긴. 그냥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지. 저는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느라 바빴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 회에 소주를 마셨다는 말에 삼겹살은 혼자 먹어야겠구나 싶어 조금 시무룩해지기도 했죠. 아내와의 야식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제 손에서 장본 것들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아무튼 당신 얼른 씻어. 그동안 내가 삼겹살 구워놓고 있을게. 아니야. 당신은 방금 밥 먹어서 삼겹살 안 먹을 거잖아. 먹을 사람이 구워야지. 우선 짐 정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씻고 삼겹살도 내가 구울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내가 해줘야지. 짐 정리도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얼른 씻어. 진짜? 고마워 여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저는 짐 정리까지 다 해주겠다는 아내 말에 고마워하며 안방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씻기 위해 거실의 화장실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장롱에서 뿌드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깜짝 놀란 전 장롱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장롱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난 못 들었는데? 그냥 윗집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뭐. 당신 얼른 씻으러 나가. 잠깐만. 다른 집에서 난 소리라겐 너무 가깝게 들렸단 말이야. 어? 무슨 이상한 숨소리도 나는데? 아내는 당황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자꾸만 저를 거실로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마음에 더더욱 장롱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 안에선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듯 거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이상하게도 저를 계속 말리더니 나중에 나의 제 팔을 잡아 끌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여보, 장롱 열지 마. 윗집 소리라니까? 열지 마. 얼른 가서 씻어. 열지 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너무 수상하잖아. 이거 놔봐. 말리는 아내가 너무 수상했고 더불어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말리는 아내를 뿌리친 뒤 장롱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형님. 장롱 안에 웬 남자가 볼썽사납게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그 옆엔 그 사람의 것인 듯한 옷가지와 신발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볼썽사나운 남자의 정체는 저와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바로 그 사람, 후배 택환이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최악의 광경에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무지하게 겁에 질린 표정의 후배에게 이글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나도 없는 내 집에서 난닝구만 있고 왜 그러고 있냐? 그게요, 형님. 빼도 박도 못할 그 진실 내가 얘기해줘? 너 내 마누라랑 언제부터 바람났냐? 멸치 자식아, 당장 거기서 기어 나와!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겁에 질려있던 그놈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단번에 바뀌었던 거예요.
제 아내와 그놈은 더럽게도 둘이 눈이 맞았던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 아내를 챙겨주고 저를 안심시켜준답시고 제게 연락을 해왔던 그놈의 행동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일이 내 아내와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쇼였나 싶어 더더욱 배신감이 치밀었죠. 저는 우선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어 얼른 휴대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곤 여전히 장롱에서 나오지 않고 제 눈치만 보던 그놈을 끌어냈죠. 더러운 것들이 지금 내 집에서 뭘 한 거야? 당신 이 상황에 대해 당장 설명해. 내 집에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벌였어? 여보, 우선 그 휴대폰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내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 사이 그놈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리고 와락 달려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놈을 피한 뒤 그놈의 뒤통수를 팍 내리쳐서 무릎 꿇려버렸습니다. 키로도 덩치와 힘으로도 그놈은 절대 저를 당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력하게 제게 당한 그놈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아내까지 그놈 옆에 자처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 나란히 무릎 꿇은 그들을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우선 정황부터 알아야겠다 싶어 싸늘히 물었어요. 둘이 언제부터 만났어? 야 백태환, 네가 말해. 오늘 여기서 적어도 네 두 발로 멀쩡히 나가고 싶으면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그놈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모든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그놈 말에 의하면 이미 서로 마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를 포기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형수님한테 마음이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형님을 생각해서 꾹 참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수님이 절 먼저 대놓고 꼬셨어요. 자기는 어차피 애 못 갖는 몸이니까 들킬 염려 없이 안심하고 만나도 된다고요. 솔직히 그런 말에 마음 있는 여자한테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됐겠어요. 야 백태환, 너 나한테만 그렇게 뒤집어 씌울래? 아니야 여보. 이 인간이 나 먼저 꼬셨어. 그래, 내가 불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위로받다가 마음이 생긴 거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서로 아픔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위로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식으로 나한테 흘렸다니까? 난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해줬던 것 뿐이야. 그리고 난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거지만 이 사람 사실 완전 악질이야. 당신이 이 사람 이혼했을 때 쓴소리 좀 했잖아. 거기에 대해 사실 앙심을 품고 있었대. 그런데 나랑 바람 피우면서 그 보복을 하는 것 같아서 내심 좋다고까지 했다니까? 이 사람 당신에 대한 앙심 때문에 날 꼬셨던 거야. 그러는 넌 평소에 당신 남동생 도와준 일로 맨날 자기가 옳은 척 잘난 척 하는 게 꼴 보기 싫었다고 형님을 이런 식으로라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주제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긴 빠져나가려는 거야? 형님, 이 여자 완전 배은망덕한 여자예요. 형님 완전 속고 사신 거라니까요? 형님은 진짜 이런 여자랑 애가 안 생긴 게 천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켜보고 있자니 자기만 살겠다고 제 앞에서 서로를 헐뜯는 게 아니겠어요? 그 헐뜯는다는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이 둘이 방금 전까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믿었던 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왜 그렇게 큰 배신감에 휩싸여 이젠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들은 제가 호의로 했던 모든 행동을 속으로 난이 꽂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욕망에까지 충실했던 그 둘을 보니 아주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알 건 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서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됐고 나 출장 간 사이에 내 집에서 오붓하게 회랑 소주까지 먹었다 이거지? 그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평일에도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 태칸 씨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짜 회식했을 때도 있었어. 태칸 씨가 사진도 보내줬었잖아. 맞아요, 형님.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것들이 어디서 말장난하고 있어? 그리고 백택환, 너는 내 마누라랑 실컷 놀아난 뒤에 감히 내 집에 와서 나랑 맥주까지 또 마시고 간 거지? 감히 날 그렇게 농락해? 너희 둘 다 잘 들어. 난 너희를 위해서 진심을 다했어. 난 어릴 적엔 택환이 널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도왔고 너 이혼했을 때도 널 위한 마음에 진심으로 쓴소리를 해준 거야.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야. 난 당신을 아꼈으니까 처남에게도 아낌없는 도움을 준 거야. 알지, 여보. 나도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웃기지 마, 이 소름 돋는 여자야. 고마워하긴커녕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았다며. 다 필요 없어. 너희 둘 다 내 진심을 원수로 갚은 거야. 난 그런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두 번 다시 형수님 안 만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나도 이젠 이 사람 직장에서도 쳐다도 안 볼게. 이젠 당신만 보고 살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들은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싸늘히 말했죠. 난 너희들 같은 도덕성 없는 것들이 국민 혈세 받아 처먹고 사는 걸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둘 다 알아서 사표 내고 공무원 그만둬. 뭐? 공무원을?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그럼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내가 시청에다 제보해 줄까? 어디 시청뿐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해줘? 선택해. 영상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조용히 사표 내고 알아서 그만둘래? 저는 절대로 그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댈 가치도 없는 두 연놈에게 물리적 복수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보복해 주는 게 날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나은 길이다 생각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 충격적인 말에 그들은 알았다는 대답은 못하고 연신 싹싹 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싫다며 우선 괘씸한 그놈부터 옷과 신발을 들려 쫓아내버렸죠. 그놈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처량하게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다음은 당신이야. 이 집, 내 돈에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인 거 알지? 그러니까 당장 당신 집만 싸서 나가. 친정으로 가든 그놈 집으로 가든 사라지라고. 여보, 제발. 내가 친정에 어떻게 가. 나 바람 피워서 당신한테 쫓겨난 거 알면 아빠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다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당신 발로 안 나간다고 하면 나 처가 식구들한테 이 영상 보낼까? 그럼 내가 안 쫓아내도 처남이든 당신 부모님이든 찾아와 당신 끌고 갈 것 같은데 난 지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당신 가족들 마음에 대못 받고 싶진 않아서 이 영상 안 보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금 바로 전송해줘? 저는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 처가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제 아내는 엉엉 울며 간소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전 너무 큰 배신감과 답답한 마음에 사온 복분자를 안주 없이 콸콸 들이켰어요. 그리곤 망연자실하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1시간 뒤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홍서방, 미안하네. 지금 우리 나경이가 집에 와서 자네한테 쫓겨났다고 말해줬어. 지금 자네 장인이 그 배은망덕한 것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흠씬 두들겨 패놨네. 세상에 어떻게 그 애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 장모님에 이어 전화를 이어받은 장인어른 또한 제게 사과를 하며 오열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뒤엔 처남이 아예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머리까지 숙여 용서를 빌었죠. 죄송해요, 매영. 매영이 집에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누나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누나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거예요. 부모님도 누나한테 일주일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심지어 그날 처남이 돌아간 후
다음 날 처제와 동서까지 전화해 제게 사과를 하고 위로를 전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괜찮다는 말도 아니면 원망의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덤덤히 작별 인사를 건넸죠. 정말 결혼 후 5년이 넘게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후 정말 처가에서 쫓겨나기 전 아내는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 애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어머니는 화를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아내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죠. 뻔뻔하게도 널 설득해 달라길래 내 집에 있던 팥을 들고 나와서 뿌려버렸다. 네가 귀신이라도 씌인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모렴치할 수가 없다면서 말이야. 괘씸한 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시원하게 잘 내쫓았다. 절대 받아주지 마.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아내는 엉엉 울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직을 그만두지 않으려던 두 연놈은 딱 하루 주겠다는 제 으름장에 결국 사표를 내야 했어요. 왜 그 영상을 시청에 제보하지 않았냐며 저를 바보 같다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죄 없는 그들의 가족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후배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소문이 퍼지면 가족들도 분명 상처를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공무원을 자기 손으로 그만둬야 했고 아내는 처가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집을 구해 살게 됐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사표를 내던 날 시청에서도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하며 싸웠다더군요. 그 뒤엔 당연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 아내가 그놈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따로 구했겠죠. 그렇게 저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저만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잠잠해지진 않았습니다. 성익 씨, 알고 있어? 그 두 사람, 지금 한 사람은 충청도 쪽으로, 한 사람은 서울로 이사 갔대. 차마 이 지역에서 낯짝 뻔뻔하게 들고 더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지. 참 꼴 좋다. 쉬쉬한다고 해도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저와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갔었던 공무원 동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혼의 전말을 듣고 이건 공무원의 망신이자 수치라며 분노했어요. 특히 바람의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죠. 그들은 이 좁은 지역의 그 연놈에 대한 소문을 파다히 퍼뜨려 버리더군요. 결국 손가락질과 눈총을 견디지 못한 그 둘은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다른 지역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웬만하면 둘이 다시 붙어 살길 바랬지만 그 둘은 결국 영영 이별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디 그곳에선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살지 않기만을 바래주었죠. 만약 그때 제 출장 일정이 하루 먼저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속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운에 감사하며 전 앞으로 그들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이에요. 비록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훌훌 털어내버리며 말이죠.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때문에 많은 축하를 받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물론 성격 차이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부라는 법적 관계로 묶여있는 동안은 의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시간 동안의 의리와 부부라는 이름에 따르는 책임조차 지지 않을 생각인 제 전처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저 같은 배우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 몰락의 길로 밀어넣게 될 테니까요. 제 후배놈처럼 그 몰인간한 짓에 동참한 상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이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염치 정도는
모두 지키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넋두리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